예부터 오복 가운데 하나인 치아 건강. 잘 씹고 잘 먹어야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할 수 있는데 외상이나 충치,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외관상 문제도 문제지만 자칫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임플란트 시술이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치아 건강을 되찾아주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흔히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임플란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임플란트와 잇몸뼈 이식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구강외과 전문의 윤홍식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앞니 임플란트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와 또 뼈 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임플란트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특징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앞니 임플란트는 어렵다. 앞니 임플란트는 오래 가지 않아서 실패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다른 질문은 어금니 임플란트는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지 말고 틀니를 하라고 해서 한 20년 동안 틀니를 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 그 뼈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상악을 이렇게 정상적인 상악을 이렇게 잘라 놓은 사진인데요. 그냥 일견 보기에도 앞부분이 뼈가 얇고 뒷부분이 어금니 부위가 뼈가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치조골의 양태인데요. 특히 이제 앞니를 먼저 보면 앞니가 뼈가 얇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은 뼈가 더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뼈가 아주 종이처럼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하기가 어렵겠죠. 또 우리 어금니를 한번 보면 어금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이제 우리 위턱 안쪽에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공기주머니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전에는 뼈가 얇아서 문제라면 뒤쪽에는 뼈의 높이가 문제입니다. 공기주머니 때문에 뼈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 상악동 공기주머니 안으로 임플란트가 뚫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뼈 이식을 왜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물으신다면, 방금 2가지 경우처럼 임플란트를 그냥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된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해야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실제로 앞니 임플란트나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뼈 이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뼈 이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제 회피하거나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뼈 이식만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니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를 심느냐 안 심느냐라는 걸 떠나서 앞니면 어떻습니까? 치아가 예뻐야 되지 않겠어요?
예쁜 치아가 아니라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뭐 일을 했네. 또 이가 또 되게 길어지고 이상하게 주위의 치아와 조화롭지 않는다면 그거는 글쎄요, 뭐 완전히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뼈 이식을 해서 정상적인 잇몸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하게 이렇게 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가 되게 길어지겠죠. 그러면 토끼 이처럼 뭐 좀 보기가 좀 아름답지 않은 그 치아를 가지게 되니까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뼈 이식을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수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치라고 하면 치아가 있는데 치아 주위에 뼈가 잇몸뼈가 없어서 결국에는 흔들려서 이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두텁게 얇게 말고 두텁게 있지 않는다면 그 임플란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1, 2년, 뭐 3, 4년 이렇게 버틸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임플란트를 실패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도표는 뭐냐면 뼈가 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뼈가 없기 때문에 가는 임플란트,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한 10년 동안 추적해 보니까 과연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임플란트 실패가 좀 많더라라는 어떤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왜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예쁜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이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잇몸뼈의 두께가 얇은 경우 골 이식 말고도요, 잇몸뼈를 좀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뼈가 이렇게 되게 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얇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뼈가 너무 이제 좁으니까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깥쪽으로 뼈를 이렇게 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잇몸뼈를 잘라서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넓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깥쪽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이제 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 임상 사진을 보면 선천적으로 이제 대문 옆에 작은 대문이라고 그러죠. 측절치가 이렇게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CT상으로 보면 되게 얇아요. 임플란트를 심으면 뚫리겠죠. 이제 뚫리거나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특수한 기구를 써서 뼈를 넓히는 거예요. 넓히면 이렇게 이제 짜게집니다. 짜게지면서 금이 가면서 뼈가 넓어지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일부러 짜게 져야 되죠. 짜게 져서 이제 넓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여러 개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뼈인데 뼈가 위쪽에 보면 좀 얇아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자릅니다. 자르면 이게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잇몸뼈가 많이 소실이 됐거나 녹아내려서 임플란트 시술이 힘든 경우에 우선적으로 잇몸뼈 이식술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원장님, 이 잇몸뼈가 부족한 부위에 골 이식제를 이식을 해서 이제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식제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뼈 합니까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또는 인공뼈는 뭐 어떤 뼈를 씁니까라고 또 여쭤보시거든요. 지금 사용되는 그 뼈 이식제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의 이 범주 안에, 거의가 아니죠. 다 이 범주 안에 속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가골이죠. 환자 본인의 뼈를 띠갖고 붙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종골은 다른 사람의 뼈은행에 이제 저장되어 있거나 뭐 다른 사람의 뼈를 처리를 해서 이제 인공뼈를 쓴다든지, 이종골은 다른 동물의 뼈, 소나 돼지의 뼈를 처리해서 사용합니다. 한때 광우병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유럽에서 수입되는 그 이종골은 쓰지 말아라고 또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종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알로플라스틱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인공물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건 절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뼈들이 많은데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유는 뼈의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을 때 우리가 인공뼈를 던져 넣죠. 이렇게 이제 채워놓죠. 채워놓으면 이 뼈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뼈가 넣는 뼈를 매개로 해서 뼈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넣는 뼈가 이게 100% 뼈가 되는 게 아니고, 뼈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 역할을 할 때 이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한 또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이름이 복잡해서 뭐 당장 보면 골 형성은 내가 넣는 뼈도 뼈가 생기고 주위의 뼈도 뼈가 생기고 해서 가장 좋은 뼈입니다. 이게 바로 자가골이죠. 뭐 영어로 골드 스탠다드라 그러는데 제일 좋은 뼈가 자기 뼈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또 다른 데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골 전달은 내가 인공뼈를 넣었을 때 이 뼈가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 그걸 골 전달, 이 지지대 역할을 해서 주위에 뼈가 막 붙어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골 유도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줄기세포를 뼈 세포로 만들어서 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뼈의 종류랑 뼈의 형성 방법이 이 조합이 아주 상당히 많은 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상황에 맞게 이제 술자가 골라서 쓰는 거죠. 지금 뭐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뼈를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요. 한 가지만 보통 쓰는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1개나 또는 2개나 섞어 쓰기도 하고, 또 상황이 모양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삑! 아니죠.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원장님, 이 잇몸뼈를 만드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면서요? 네. 이제까지는 제가 재료를 가지고 뭔가 이제 요리를 하듯이 이제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한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아까 전에 그 공기 주머니 안에 뼈 넣는 거, 그리고 골 유도 재생술, 블락본 그라프트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발치와 이렇게 이제 상악동 이식술을 보면 그 공기 주머니 안에 뼈를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틀니를 안 하고 일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공기 주머니 안에 뼈를 넣어서 하얗게 된 겁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해지면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뭐 9개나 10개를 심어서 우리가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뼈를 떼냈습니다. 그 이식에 있는 거를. 요 보면 실제로 요 선 바로 밑에가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잇몸뼈입니다. 요 부분이, 위에 부분이 그 공기 주머니였죠. 근데 공기 주머니 안에 제가 뼈를 이만큼 쌓아 올린 거예요. 그거 이거를 이제 힘외경으로 확대한 건데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이게 요 노란 선, 요게 인공뼈입니다. 인공뼈를 던져 넣는 건데 요 위에 노란 부분이 새로 생긴 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던져 놓으면 그게 뼈가 되는 게 다 아니고 뼈를 만들어지게 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상악동 이식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식도를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인데요. 공기 주머니에 인공뼈 넣고 인공뼈 주위로 뼈가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뼈랑 자기 뼈랑 합쳐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는 본래 상악 구치부 쪽에는 뼈가 되게 약해요. 부석부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힘을 꽉 주면 뼈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푹 들어갈 정도로 뼈가 약합니다. 그 말은 여기 보면 한 파란 부분이 골수입니다. 그 빈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회색 부위가 실제로 뼈입니다. 그래서 뼈가 한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뼈 이식을 하면 그 골수 부위를 인공뼈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이 말은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 뼈가 많으니까. 그래서 상악동에서는 뼈가 양도 늘어나고 질도 늘어난다. 질도 좋아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이식술에 있어서 특히 인공뼈 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잇몸뼈 이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재생 속도가 뼈보다 빠른 연조직이 먼저 차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해서 이 뼈 조직이 안전하게 재생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직 재생 유도술이라 그래서 인공뼈를 넣고 나서 그리고 막으로 덮어주는 이게 한 세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데 왜 막을 덮어주느냐라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막 밑에 그 공간에 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막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뼈가 생성되는 속도랑 잇몸이 생성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이 더 빨리 자라는 거죠, 뼈보다. 그렇기 때문에 막으로 차단시켜 놓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잇몸 살이 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밑에 이렇게 뼈가 막 만들어질 수 있는 성장인자를 이렇게 합축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막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막도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녹는 막, 녹지 않는 막, 뭐 고텍스라고 금속, 하여튼 그 뼈를 만들 수 있는 막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리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다양하게 이제 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제 송곳니 부위가 우리 아이스크림 뜨듯이 뼈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푹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뼈를 넣고 막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서 핀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몇 개월 지나면 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뼈 임플란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뼈가 이제 생성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직 재생 유도술 중에서 자, 이 환자분은 앞니 뼈가 앞에 부분인데요. 뼈가 되게 얇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이제 삐져나올 정도로 뼈가 되게 얇은 거죠. 임플란트가 삐져나오고 또 이제 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임플란트가 다 들어갔지만 뼈에 비칩니다. 약간 까맣게 비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놔두면 물론 임플란트는 2, 3년, 3, 4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노출되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있으면 결국 염증이 타고 들어가서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임플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아까처럼 이게 막인데 막 밑에 뼈 이식을 제가 다 했죠. 하고 나서 막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막으로 덮어주면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뼈가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을 걷어내면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임플란트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뼈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미적인 임플란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이식하고 그렇게 뭐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잇몸뼈가 없을 때 우리 몸의 신체 일부에서 이 뼈를 채취해서 이식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대요. 맞는 말이죠, 원장님? 네. 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블락본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뼈를 덩어리째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이때까지는 전부 모래처럼 이렇게 알갱이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뼈를 그냥 덩어리째로 그냥 옮겨 떼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뼈가 제일 안 좋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분은 틀니를 되게 오래 써서 뒤에 이제 밑에 뼈가 되게 얇아져 있어갖고 그냥은 임플란트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의 앞에 이제 뼈를 잘라서 뒤에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이렇게 이제 뼈가 뚱뚱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뒤쪽에 또 보통 보면 이제 틀니를 많이 하신 분들이 뼈가 많이 얇아지는데 아예 뒤쪽에서 이렇게 뼈를 띄갖고 이렇게 띄갖고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뼈가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케이스는 구강 내에서 우리가 이제 블락본 뼈를 덩어리째로 옮길 때 가장 많이 뼈를 띄는 부위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부위에서 많이 띄고 또 뒤쪽에서 우리가 앵글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얼굴 뒤에 뒷부분 그죠? 그쪽에서 뼈를 많이 띄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엉덩이 뼈를 띄갖고 전체적으로 많이 뼈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잇몸뼈를 이식하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네. 원장님, 이번에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잇몸뼈 이식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이때까지하고 좀 약간은 다른데요.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분은 앞니가 지금 치주염, 풍치로 그냥 이가 많이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를 그냥 4개를 뺐습니다. 빼서 이거를 뼈 은행에 보내는 겁니다. 환자 본인의 뼈를. 그러면 뼈를 그 치아를 처리를 해서 인공뼈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많이 노출될 정도로 뼈가 많이 사라졌죠. 이런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치아를 이용한 인공뼈죠. 그 환자 본인의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뼈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이 하나, 둘, 셋 있는데 이거는 환자분의 피를 뽑아서 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PRF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환자분의 뼈, 환자분의 피를 이용한 막을 통해서 이것도 뭐 또 새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뼈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밑에 2개 다른 부위는 뭐 어느 정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2개 심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뼈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면 대부분 임플란트만 생각하시지 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플란트 술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뼈이식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뭐 흙이나든지 그런 게 많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가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탕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뼈 이식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고 임플란트는 부가적으로 뼈만 좋으면 임플란트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뼈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흔히 이제 통증과 치료 기간 그리고 비용 부담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은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잇몸뼈가 부족해도 임플란트 시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더 늦기 전에 치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구강외과 전문의 윤홍식 대표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